씨. 저 새끼 저거 엉덩이 깔고 뭉갤 생각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경장 말은 잘 듣잖아. 동주는 지경장이 좀 봐줘. 한 사람의 분노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 분노가 불씨가 되어 바람을 타면 세상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런 뒤 봐주는 놈이 있어. 잠깐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게 최근에 한국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캔디라고 불리는 합성 마약이에요. 이 캔디를 제조한 놈이 마약 귀신. 구급차에 실려갔던 윤동주. 피를 흘리며 미소를 짓던 그 순간에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몸을 내던지는 남자가 어디 그리 흔한가요? 붉은 피로 물든 셔츠 위로 동주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오히려 담담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 그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자신이 꼭 지켜야 할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제 한 발짝 남았어, 형.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경일일까요? 아니면 윤동주의 복싱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또 다른 인물일까요? 그가 속삭이듯 말한 형이라는 단어 속엔 아련함과 다짐이 뒤섞여 있었어요. 화면은 천천히 동주의 눈동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줌인되며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009년 국가대표 선발전 대기실. 땀이 맺힌 이마,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던 훈련 파트너. 그가 동주를 처음으로 형이라 불렀던 날. 그리고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가족 그 이상으로 깊어졌죠. 동주의 눈가에 스르르 맺히는 눈물. 다시 화면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병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창틀에 부딪히며 동주의 숨결과 리듬을 맞춥니다. 동주는 한 손으로 천천히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고 금메달을 꺼내 바라봅니다. 그 메달엔 흠집이 많지만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거였을까? 그는 중얼이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립니다. 지안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그녀는 동주의 곁에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내가 버텨줘서 고마워. 둘 사이의 침묵은 짧았지만 모든 감정이 오고 가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동주는 그녀의 손을 살짝 움켜쥐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의 눈빛엔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병실은 고요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다가올 폭풍의 서막이었죠. 고만식은 경찰청장과의 면담실 문을 조용히 닫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엔 특수팀의 활동 기록이 빼곡히 적힌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그는 가볍게 인사한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장님, 민주영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의 배후에 무언가 있습니다. 강력특수팀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흘러보았고 한참을 말없이 생각하더니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하나의 지퍼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알록달록한 젤리처럼 보이는 작은 사탕 하나. 하지만 그건 단순한 사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캔디. 청장은 손끝으로 그것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알아봐. 이 캔디는 그 자체로 엄청난 단서였습니다. 유통 경로가 추정만 가능하다면 민주영의 윗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고만식은 그것을 집어들며 눈빛을 빛냅니다. 이거 확실히 어디서 제조됐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우리가 쫓는 그 귀신도 이걸 단서로 나올 겁니다. 청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단 공식 루트는 사용하지 마. 이 일은 극비로 처리해야 한다. 고만식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특수팀으로 향합니다. 회의실 문을 열며 동주 한나, 종현에게 캔디를 보여주는 순간 공기마저도 긴장감으로 무거워집니다. 이게 다음 퍼즐 조각이야. 이걸 따라가면 민주영을 넘어 진짜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또 하나의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동주는 지안나와 함께 다시 전당포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문을 열자마자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기름기 낀 목재 가구의 오래된 향이 코를 찌릅니다. 전당포 주인 긴급남은 그들을 보자말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방문 이유를 짐작한 듯 마치 오래된 책장 하나를 펼치듯 묵직하게 입을 열죠. 오봉찬 말인가? 그 자식 이름 내가 안 들은 지가 꽤 됐는데. 지안나와 동주는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금남은 천천히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고 먼지 낀 앨범을 꺼내 펼칩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오봉찬이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금남은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죽었다고 알려졌지. 밀수 현장에서 사살된 걸로 보고됐지만 난 말이야 그 시체 봤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났어. 동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얘깁니까? 금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꺼내쥐지만 지안나의 눈빛에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낮게 읊조립니다. 들리는 말로는 오달라 조직 일부가 지금도 오봉찬을 보스처럼 떠받들고 있다더군. 시체가 없으면 죽은 게 아니라고 믿는 놈들 많지. 그 말에 지안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아버지의 시계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USB는 금남의 말과 함께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합니다. 만약 오봉찬이 살아있다면 내 아버지가 죽은 사건 그 뿌리도 아직 살아있는 셈이지. 금남의 마지막 말에 지안나의 눈가가 다시 붉어집니다. 그녀는 시계를 꼭 쥔 채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빠, 내가 끝을 볼게요. 당신이 풀지 못한 퍼즐 내가 맞힐게요. 동주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결연한 표정으로 금남을 바라봅니다. 그 오봉찬 지금 어디 있을까요? 금남은 대답 대신 책장 속에서 오래된 항구 지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입니다. 낙서투성이인 지도 곳곳엔 빨간 언으로 표시된 항구와 창고 번호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중심 딱 한 군데요. B, C라고 적힌 표식. 여길 찾아. 그 자식이 아직 숨쉰다면 거기서 흔적을 남겼을 거야. 동주는 지도를 접어 조심스럽게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전당포를 나서는 길 지안나는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폭풍 전야네요. 무섭진 않아요. 동주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섭죠. 하지만 누가 안 무서워요. 우린 그냥 무서운 걸 안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당포의 문이 천천히 닫히고 그들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한 장면. 어둡고 습한 밀창고. 오래된 철제 선반들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깜빡입니다. 정막을 깨는 건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불빛. 누군가 화면을 보며 낮은 웃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엔 섬세하게 조각된 특이한 문양의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문양은 어느 특정 조직을 상징하는 듯 눈에 익은 듯 낯선 문양. 그의 웃음은 기묘하게 여운을 남깁니다. 재밌어지네. 경찰이 우리를 따라오다니. 목소리는 낮고 매끄럽지만 섬뜩한 기운이 배어 있습니다. 화면은 인물의 얼굴을 철저히 숨긴 채 실루엣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 인물의 뒷모습에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과 날렵한 어깨선을 포착합니다. 여성으로 보이는 실루엣.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닫고 서랍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냅니다. 그 안엔 형형색색의 알약이 정갈이 놓여 있습니다. 사탕처럼 생긴 그 약물들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집어 작은 비닐에 나눠 담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은 독수리 마크가 찍힌 스티커를 붙이죠. 이어 그녀는 무전을 합니다. 이번 창고 배송 준비 완료. 곧 새 라인 투입 예정. 음성은 전혀 떨림이 없습니다. 전장에서 수없이 명령을 내려본 사람처럼 익숙하고 냉정합니다. 밀창고의 CCTV 화면 속 그녀의 반지와 손놀림만이 흐릿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한쪽 벽면엔 커다란 세계지도와 항구공항 철도 경로가 표시된 자료들이 빽빽이 붙어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된 곳은 이미 폐쇄된 루트, 파란색 동그라미는 활성 루트. 중앙엔 거대한 글씨로 적혀있는 단어 하나. 리제네시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사진 하나를 확인합니다. 바로 윤동주의 병실 사진. 누군가 찍어서 전송한 듯 병실 창 너머 동주의 모습이 작게 포착돼 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사진을 확대하고 엄지로 화면을 한참 누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넌 흥미로운 카드야, 윤동주. 카메라는 그녀가 사라진 후 조용히 열리는 또 하나의 문을 비추며 장면은 암전됩니다. 귀신의 정체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존재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안나는 한밤중 부모님의 낡은 테이프를 꺼내 재생합니다. 화면 속에 흐릿하게 잡히는 거실 오래된 브라운관 TV 아래에 앉은 어린 지안나, 그리고 그녀의 곁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아버지. 따스한 조명이 감도는 그 장면은 마치 시간 속에 고스란히 박제된 행복 그 자체였죠. 영상 속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안나에게 말을 겁니다. 절대 이 시계를 넘기지 마라. 이건 너를 지킬 거다.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반복되며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지안나는 가만히 그 말을 되새기며 손에 쥐고 있던 아버지의 오래된 손목시계를 바라봅니다.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뒷면을 살펴보던 그녀는 그 안에서 뭔가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레 시계 뒷판을 열자 그 안에는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싸인 작은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낍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중얼이며 USB를 조심스레 꺼낸 지안나는 곧장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폴더 이름은 단 하나 OBC.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파일과 함께 정체불명의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은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를 녹화한 듯 흐릿한 품질이었고 영상 속에는 누군가가 경찰 신분증을 들고 압수한 금장 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 USB 속에 담긴 정보가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죠. 이제 그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아버지의 마지막 퍼즐을 풀기 위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병원 복도에는 창문을 두드리는 햇살과 가끔씩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재활훈련을 받기 위해 병원 복도 끝에 걷기 보조 레일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꿰맨 봉합선이 뻣뻣하게 당기고 갈비뼈 주변은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오른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 눈을 찔렀고 숨이 가빠지자 코끝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런 동주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 종현이었습니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동주 옆에 멈춰서서 짧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쳤다더니 이렇게나 성실하게 일어서네. 동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빨리 나와서 다시 뛰어야지. 이 상태로 멈출 순 없으니까. 종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포장지를 꺼냅니다. 알록달록한 젤리처럼 보이는 사탕 하나. 그러나 포장지 한가운데엔 익숙한 문양 검은 독수리. 그 상징은 곧 동주가 쫓고 있는 약 조직의 상징임을 의미했습니다. 종현은 조용히 말하며 그 사탕을 동주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포장지는 현장에서 나왔어. 내가 전에 추적하던 차량 안에서도 같은 종류가 발견됐고 이번엔 새롭게 유통된 포장 버전이야. 고급화됐다는 거지. 동주는 천천히 포장지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바라봅니다. 작은 사탕 하나,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실과 증거의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는 힘겹게 벽에 기대어 앉으며 포장지를 눈앞에 들이댑니다. 빛에 비춰보니 그 문양은 단순한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의 발톱에 어떤 문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종현이 말합니다. 리제네시스. 조직 내부에서 쓰는 말이야.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지. 예전 오봉찬 세대가 만들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인을 돌리는 중이야. 그리고 이 포장지, 네가 쫓던 귀신의 손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 동주는 고개를 들며 종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다시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싸울 수 없겠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종현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병실을 조용히 나섭니다. 병실 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오고 동주는 손에 진 포장지를 바라보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복싱 체육관에서 밤새 샌드백을 치며 분노를 사귀던 날들, 자신의 금메달을 잃게 만든 오종구와의 악연 그리고 경일의 죽음. 모든 감정이 얽힌 그 하나의 상징처럼 이 작은 사탕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주는 조용히 중얼입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창문 밖엔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그 빛이 동주의 뺨을 감쌉니다.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동주는 아직 병원 침대에 묵혀있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모든 걸 걸기로 한 각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만식이 이끄는 특수팀. 다시 뭉친 이들은 정보국 출신에 은퇴한 요원 백노을과 비밀리에 접촉합니다. 그는 과거 경찰청 정보국에서 암약했던 전설적인 요원이었고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민주영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자 다시 돌아왔군. 그때 끝냈어야 했는데. 백노을은 고만식에게 자료 하나를 건넵니다. 오래된 인화 사진들과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수첩 그리고 극비 파일 하나. 고만식과 동주 한나는 이 파일을 통해 놀라운 진실을 접하게 됩니다. 민주영은 단순한 밀수꾼도 단독범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재건 프로젝트, 즉 경찰 내부에 뿌리박힌 약 유통 라인의 새 얼굴이었던 겁니다. 민주영은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특수팀은 백노을의 조언을 따라 암흑라인이라 불리는 비공식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변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밀수뿐 아니라 불법 무기 사망자 거래까지도 조작하는 실체 없는 조직입니다. 고만식은 옛 조폭 출신 정보원을 통해 폐항구 근처 창고 단지를 수색하고 동주는 오봉찬의 흔적을 따라 B.C 로고가 찍힌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넣습니다. 한편 종현은 경찰청 내부망에서 탈취된 정보들이 특정 단말기에서만 유출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내부 공모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수사는 정보국의 감시를 받게 되며 그 역시 위험에 노출되죠. 그런 가운데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귀신으로 보이는 인물과 또 다른 조직원이 짧은 대화를 나누고 사라집니다.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던 동주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순간 무전기 속으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 시작해. 동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주먹을 움켜쥡니다. 거친 숨결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단 하나. 그리고 이내 그는 무전기에 대고 말합니다. 우리도 움직일 시간이야. 괴물의 뿌리를 뽑아내자. 고만식과 특수팀은 검은 트렌치코트를 걸치며 새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수사를 넘어서 경찰 조직의 심장부에 뿌리내린 괴물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진실 그리고 진짜 괴물의 실체를 마주하는 싸움이죠. 굿보이 5의 괴물의 이름을 알게 되는 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